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개와 고양이의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좀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복잡한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그 자율신경계라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몸의 뭐랄까 자동조절 장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장박동이나 호흡, 소화처럼 우리가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활동을 위한 교감신경하고 또 휴식을 위한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아하, 바로 그 균형이 핵심이에요. 이게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기능들을 조율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즉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면 정말 다양한 문제가 몸 여기저기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요? 네. 그래서 이게 증상이 복잡하고 진단도 좀 까다로운 주된 이유 중 하나죠. 정말 어려운 점은 들어보니까 원인을 딱 집어내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최근에 고양이들 사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이나 근육 병증 같은 게 보고되면서 특정 사료 때문인가 하는 조사도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직 명확하지 않죠. 원인을 모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좀 막막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 원인 불명확성이야말로 진단과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우리 반려동물 질병 감시 시스템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도요? 네. 또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문제 같은 다른 병들, 아니면 뇌종양이나 디스크 탈출증 같은 신경계 문제처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로서 어떤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아이가 좀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 보행실조라고 하죠. 비틀거리는 거요? 네. 그리고 몸을 좀 떨거나. 몸떨림도요? 네. 그리고 눈동자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도 있고요. 또 고양이의 경우에는 눈 안쪽에 그 제3 안검이라고 하는 평소엔 잘 안 보이는 하얀 막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식욕 부진이나 구토, 설사나 변비 같은 소화기 문제도 자주 나타나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잠시 의식을 잃는 그런 발작이나 실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발작까지요? 네. 근데 이럴 때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두시면 진단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촬영이요? 네.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다른 병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요. 영상 자료가 아주 중요하죠. 와, 정말 다양한 신호들이 있군요. 진단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인 신체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같은 걸로 시작을 하고요. 네. 필요하다면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도 진행합니다. 특히 신경계 문제가 의심될 때는 MRI나 CT 같은 정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심박변이도 검사 같은 기능 검사도 있긴 한데요. 네네. 이건 주로 좀 보조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 보호자분께서 평소에 관찰하신 세세한 기록이에요. 보호자의 관찰 기록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같은 거요. 원인도 잘 모르고 증상도 이렇게 복잡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서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증상을 관리하고 아이의 삶의 질을 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치가 아니라 관리군요. 네, 이걸 대증치료 또는 보존적 관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나 신경 안정을 돕는 약물, 아니면 염증을 줄이는 약 같은 것들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절대 사람 약을 함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량이나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되죠.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 외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 예를 들면 좀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균형 잡힌 식단, 특히 고양이라면 타우린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아, 고양이는 타우린이요? 네.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게 하는 거, 이것도 필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보조적인 요법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아, 보조요법도 있군요. 네. 수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그 자동 조절 시스템이 좀 흔들리면 복잡한 질환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증상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세심한 관찰과 빠른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시고요. 네네.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영양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렇죠. 특히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습관, 이게 진단 과정을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는 여러분 반려동물의 어떤 사소한 행동 변화나 습관 중에서 어쩌면 이 자율신경계의 미묘한 불균형을 암시하는 그런 신호는 없을까요? 꾸준한 관심과 관찰이 때로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